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서게 된 새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끈따끈한 돌싱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표현이 저랑 더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모를 일이더라고요. 분명히 속 깊은 곳까지 다 아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알던 모습이 빈 껍데기였더라고요. 작정하고 마음을 숨기면 제가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속내 하나를 읽지 못해서 된통 당하신 일이요. 하긴 요즘은 워낙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공감을 한 스푼 얻어내길 바라며 제 사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의 기가 막힌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말이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고. 제가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이런 상황이 애초에 생기기나 했겠습니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미친 사람인 줄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으실 텐데 바로 제 남편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은 말이죠.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고 저랑 딱 합이 맞는 일을 하고 있어서 자주 마주쳐야 했어요. 그리고 회식 자리도 같이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다양한 거래처를 두고 일을 하는데 남편 회사가 꽤 큰 거래처였거든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지만 나름 내실이 탄탄하고 물류 창고가 여러 지방에 있는 곳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꼬시려고 안 해본 짓이 없었어요. 저희 회사 동료에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 취미, 또 모으는 것이 뭔지 몰래 물어봐서 준비를 하기도 하고 회사 사람들에게 저를 좋아하는 티를 내면서 일부러 찜했다고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다른 쭉정이들이 들러붙지 않게 저랑 친한 팀장님한테 부탁을 하기도 했었대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유난 떠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별로 호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회식을 해도 저만 빤히 바라보고 있고 눈에 비치는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 너 좋아해.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이었거든요. 여태까지 연애를 해온 적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항상 조용조용하게 주변에 알리지 않고 만나왔었기 때문에 남편처럼 동네방네 소문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랑은 애초에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게다가 제가 또 남자 보는 눈이 나름 깐깐했어요. 나이가 30 중반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왕이면 능력도 좀 있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나야 결혼까지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남편의 회사가 저와 비슷한 급의 회사가 아니라 저희 회사 하청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직급이나 연봉이 제가 더 높다는 것도 별로였어요. 이왕이면 결혼을 할 사람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길 바라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일은 장담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죽어도 아닐 것 같은 사람이 10번을 찍어내리는데 넘어가지 않을 나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10번 만에 넘어가지 않으면 20번, 30번 찍을 것 같은 끈기 있는 남자가 바로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저를 졸졸 쫓아다니다 보니까 눈길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키는 크고 얼굴은 꽤 반반하게 생긴 것이 크게 작용을 했죠. 웃을 때 보이는 고른 치아가 또 매력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10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가 제가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오랜 시간 연애라는 것과 담을 쌓고 살았어서 대충 이 정도면 한번 만나볼까? 했던 마음이 들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동하고 연애를 시작하겠다고 결심을 내리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지방에 있는 물류 창고로 발령이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관리직이라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하긴 했는데
남편은 미혼이고 또 저랑 연애를 시작한 것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테이션 1순위로 꼽히게 된 것이었어요. 보통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정착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 연애는 비밀로 붙이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졸지에 남편은 지방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한마디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연애의 풋풋함을 막 느끼고 있을 때라 떨어져 있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장거리 연애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말을 전부 쏟아부어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있었고 평일에 퇴근하고 힘들어서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딱 마시면서 쉬고 싶은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도 좋았죠. 평일에는 서로 거리가 멀어서 만날 수 없으니까 제 취미 생활을 하기에도 편했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만나기도 수월했어요.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땐 일주일에 7번을 만났었는데 그게 좀 피곤하기도 했었거든요. 장거리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저의 그런 여유로움과 달리 남편은 엄청나게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주말에만 이렇게 만나야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 난 자기를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 평일에 기다렸다가 주말에 반짝 만나는 것 같아서 서운해. 자기가 지방으로 올 수 없는 거야? 아니, 우리 회사가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내려와? 내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당신이 서울에 오는 수밖에 없지. 아직 로테이션까지는 너무 멀었는데 나 확 자기랑 결혼해서 서울로 발령시켜달라고 할까? 조금만 버텨봐. 언젠간 또 서울에 발령이 날 수도 있겠지.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이야기를 하고 그래. 자기는 아직 나한테 확신이라는 게 없는 거구나. 나는 자기라면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기야, 우리 빨리 결혼 준비하는 거 어때?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결혼을 하자고 징징거렸어요. 저는 남편이 서울에 가고 싶어서 결혼을 하자는 건지 정말 제가 좋아서 결혼을 하자는 건지 헷갈리기까지 했죠. 그렇게 지방 발령을 받은 지 6개월쯤 지나서야 남편이 외롭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서울에 오고 싶다고 징징거리는 게 멈춰지게 되었죠. 저는 남편에게 애정결핍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말에 데이트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들러붙었거든요. 저희가 막 20대가 된 청춘 커플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뽀뽀를 하려고 들지를 않나. 저 그런 거 정말 극혐하거든요. 남편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정말 저를 위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모습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은 자제했으면 했죠. 남편은 서운해하면서도 저에게 맞춰주려고 애를 썼고 연애를 한 지 1년 6개월쯤 되었을 땐 남편이 저를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싫다고 하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렇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원래 여자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30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으니까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싶었죠. 친구들이 하나 둘 시집을 가는 걸 보면서 그래 결혼이라는 게 내 눈앞에도 닥쳤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내에는 비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한다고 말을 하면 회사 사람들이 전부 뒤집어지겠구나 싶었죠. 어쩌면 남편에게 그렇게 열심히 찍어 넘기더니 인간 승리를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의외로 그런 반응을 보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회사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에게 축하한다고 말을 해주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많이들 싸운다고 하잖아요. 저랑 남편 역시 그런 시기가 오겠거니 했는데 싸울 일이 없었어요. 왜냐고요? 장거리다 보니까 결혼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일이 점점 바빠지면서 매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격주로 만나면서 한 번은 제가, 한 번은 남편이 이런 식으로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더욱 시간이 없어서 결혼 준비를 빠르게 하지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결혼 준비를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이랑 싸울 일이 없었던 거죠. 결혼 준비도 같이 해야 의견 충돌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매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시댁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식장 위치라든지 하객수라든지 한복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와 제가 둘이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모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고집도 쇠고집이고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라도 빠르게 탈출을 했어야 했는데 어차피 남편이랑 살 거지 시어머니랑 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애써 무시를 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우리 시어머니 제가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 굳이 우리 며느리 모습을 봐야겠다고 따라오셨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사진을 찍어서 남편에게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오신 거긴 하죠. 그런데 거기에 들러리 드레스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왜 웨딩 촬영할 때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 드레스 입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그걸 유심히 보시더니 경악할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이고, 요즘은 이런 것도 있네. 참 곱다, 고와. 내가 말이야, 우리 남편이랑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어. 결혼식도 못 올리고 우리 아들을 낳았지 뭐야. 나한테 로망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 못 올린 부부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로망은 뭔데요? 주책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나는 우리 아들 결혼식에 며느리랑 같이 드레스를 입는 게 소원이었어. 그거 아니면 내가 언제 드레스를 입어보겠니?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 소원을 들어주면 너무나도 고맙겠구나. 저는 순간 귀를 후벼 팠어요. 제가 들은 말이 정말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지금 제 앞에서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같이 입고 싶다고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말이라서 순간 무슨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시모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입을 떡 벌리고 있으니까 시모가 겸연쩍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 소원이라니까. 나도 드레스 한 번은 죽기 전에 입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 나이에 뭐 재혼을 할 것도 아니고 우리 며느리가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내가 너 배려해가지고 흰색 드레스는 피하마.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니까 흰색은 피하고 핑크색 같은 거 입으면 어떨까? 아유, 저 사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 결혼식에 드레스라니요. 저도 한복 입을 건데 한복으로 입으셔야죠. 애들 결혼식에 말이 나오겠어요. 사람들도 제 사정을 알면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결혼식도 못 올려보고 남편을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드레스 입는다고 흉볼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진짜 진심으로 한 말이구나. 그냥 던져본 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고 엄마와 저는 시어머니를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웨딩드레스 대여 업체 직원까지 나서서 시어머니가 입을 수 있는 드레스는 없다고 말을 해주고서야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제 드레스를 고르러 와서 이게 무슨 봉변인 건지 당황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복을 입겠다는 말을 할 때까지 뜯어 말렸어요. 제가 무슨 드레스를 골랐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니까요.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그렇게 겨우겨우 고른 드레스를 입고 웨딩 촬영을 하기로 한 날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 또한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아들 며느리가 웨딩 촬영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따라올 이유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상적 중 한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포토그래퍼한테 잠깐만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웬 큰 가방에서 치렁치렁한 옷을 꺼내는데 드레스였어요.
내가 드레스 입어본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 결혼식에는 우리 며느리 말 맞다나 좀 오바인 것 같고 사진이라도 하나 남겨두면 안 될까? 사진기사 양반 괜찮지요? 아유 내가 말이야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사진 한 장 없이 우리 남편 떠나보냈고 아들 낳아 키웠어. 한 번만 좀 껴서 찍게 했지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한 장만 같이 찍기로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옷을 갈아입고 오셨는데 정말 온갖 비즈와 레이스가 줄줄 달린 드레스였어요. 심플하게 딱 떨어지는 제 드레스랑은 차원이 다르게 화려했습니다. 조명까지 받으니까 안구를 강타하면서 빛을 내는데 이거 사진이나 나오겠나 싶을 정도였어요. 딱 한 장만 찍겠다던 시어머니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죠. 저랑 남편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들러붙어서 남편의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는데 이거 누가 신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화를 냈죠. 아이, 저 잠깐 쉬고 있을 테니까 어머님 사진 다 찍으면 그때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대기실에 들어가 버리니까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 이제 그만 찍겠다고 옷을 갈아입으러 가셨고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달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평생 소원이라잖아. 자기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줘? 이 사진 뭐 얼마나 찍었다고. 벌써 2시간째야. 아니, 한 장만 찍겠다고 해놓고 옷도 2번이나 갈아입었다고. 이렇게 촬영에 지장이 가면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더 줄어든다는 거 몰라서 그래? 아, 너 진짜 어머님이 왜 자꾸 찾아와서 이렇게 회방을 놓는지 모르겠어. 당신이라도 알았으면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려.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어? 사실 사정이 있어. 우리 엄마가 웨딩에 집착하는 사연이 있다고. 그래, 결혼식 못해서 그런 거라며 그거 말고 또 뭐 다른 게 있는 거야? 사실 우리 엄마가 결혼식을 못 올린 게 말이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니야. 살아계셔. 뭐?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 당신이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면서.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 가정이 있으신 분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미혼인 척 접근해서 살살 꼬신 거야. 엄마가 나를 임신하고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니까 도망을 갔대. 그 뒤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대. 엄마는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고 이혼하고 돌아오겠다. 결혼하자 해놓고 아직까지도 어디서 뭘 하는지 소식도 몰라. 양육비도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데 기함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식장까지 다 잡고 난 다음에 털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황당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어머니라고 일부러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몰랐다잖아요. 본인도 피해자라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이런 집안 사정으로 결혼을 미룬다는 게 더 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영부영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막상 올려도 달라지는 게 없었죠. 남편은 여전히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연애 때와 똑같이 원룸에서 각자 생활을 했거든요. 나중에 남편이 서울로 발령을 받게 되면 그때 신혼집을 구해도 늦지 않겠다 싶었죠. 그때까지 열심히 돈을 저축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연애 때처럼 주말에 서로 원룸에서 오고 가고 하면서 지내기로 했죠. 제가 한번 가면 남편이 한번 오고 그런 식으로요. 윤서방은 이제 서울에 발령이 나는 거야. 엄마가 집 좋은 거 받은 게 있는데 위치도 좋고 구조도 잘 빠졌고. 집 구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긴 해야 하는데 일단 발령이 멀진 않은 것 같아서 그때까지 열심히 돈 모아두려고. 돈을 왜 모아? 집은 엄마랑 아빠가 전세로 얻어줄게. 네 오빠 결혼할 때도 우리가 40평형대 집 해줬는데 딸이라고 안 해주면 되겠어? 공평하게 해줘야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빠에게 지원을 해준 것만큼 똑같이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을 하셨어요. 참 감사했죠. 사실 저희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도 아니시고 그저 성실하게 두 분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모으신 돈이었거든요.
노후 자금 넉넉하게 들고 있어도 부족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그런 큰 돈을 쓰시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사실 오빠가 결혼을 할 때 신혼집을 받았다고 했을 때 별 생각이 없었었는데 이 집이라는 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느끼게 되었어요.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월급쟁이 둘이 대출을 받아도 헉소리가 절로 나오는 수준이더라고요. 집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사건 사고가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건지요.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어야 했는데 일정이 조금 뒤로 밀리게 되었어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당장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예 2달 뒤에 있을 여름 휴가와 붙여서 길게 미국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때쯤 남편도 일정을 뺄 수 있어서요. 미리미리 준비는 다 해놨었는데 렌트를 해서 미주 횡단처럼 한번 돌아다녀 볼까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로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신혼여행 갈 때 말이다. 나도 같이 가려고. 비행기 티켓 좀 알아봐 줘라. 내가 그건 정말 어려워서 못하겠더라. 네? 아유, 어머님. 저희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왜 어머님이 따라오신다고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지방에 있기도 하고 결혼까지 하니까 마음이 헛헛하고 외로워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아유, 거기다가 내가 미쿡이라는 곳을 한 번도 안 가보기도 했고 이왕이면 말이다. 너네랑 같이 가야 조금 더 둘러보고 할 수 있지 않겠니? 남편이랑은 이미 짝짝꿍이 맞은 건지 남편까지 제 편을 들지 않고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엄마가 언제 미국이라는 곳을 가보겠냐면서 한 발만 양보를 하면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법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신혼여행인데 왜 제가 한 발을 양보해야 하는 건가요? 자꾸 본인 엄마는 혼자라서 그렇다는 걸 강조하는데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했단 말입니까? 평생 홀어머니 옆에서 살지. 제가 화를 내는데도 남편은 듣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도 저희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미쳤니? 신혼여행에 우리가 왜 따라가? 아유, 사돈도 정말 너무하시네. 그걸 따라가신다고? 아이고, 투야. 죽어도 싫다고 거절을 하시던 부모님께서도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으셨습니다.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도 가기로 했다고 하니까 찍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신혼여행이라 생각 안 하고 가족여행이라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부, 저희 부모님, 시어머니까지 5명이서 말도 안 되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가 딱 마주쳤을 때 그 어색한 공기란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통쾌하기도 하더라고요. 누구는 부모님 챙길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겠어요? 저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남편도 지가 뱉은 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눈치만 살살 보더라고요.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 방 딱 3개 잡고 각자 들어갔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푹 쉬고 다음 날부터 일정을 소화하려고 하는데 제가 짠 일정은 전부 어그러졌죠. 시어머니께서 여기 가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아주 난리셨거든요. 동선상 불가능한 곳까지 가자고 하시길래 그건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는 무조건 가야겠다면서 제 남편만 쏙 끌고 사라지신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머리 끝까지 열이 받아서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남편을 크게 혼내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 입이 대빨 나와서는 어디 가자는 소리 한 번을 안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집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 일일이 받아주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뭔가 그 둘 사이에 방해꾼은 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끼인 느낌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주말에 만나게 되면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 결혼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겨울이 다가오고 날이 추워지니까
남편이랑 주말마다 서로의 지역을 오가면서 만나야 하는 게 버겁더라고요. 왜 주말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후회가 될 때쯤 남편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남편이 다음 상반기 발령에 서울로 가는 것이 확정 났다고 연락을 해온 겁니다. 상반기 발령까지는 3개월이 남은 상태였어요. 드디어 우리도 주말 부부 청산이다. 자기랑 같은 집에서 매일매일 얼굴 보면서 살 수 있겠네. 나 드디어 우리가 결혼했다는 게 실감이 나는 거 있지? 남편이 들떠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한 말로 저는 걱정이 먼저 앞섰어요. 서울에 오게 되면 얼마나 자주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괴롭힐까 싶었거든요. 지금이야 원룸이고 남편도 지방에 있으니까 저를 찾아오는 일이 없었지만 남편이랑 같이 신혼집에서 살면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오고도 남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같이 산다는 건 기쁜 소식이니까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을 전했죠. 그 이후 주말에 남편이 서울에 왔을 때 부모님께서 저랑 남편을 불러다가 집을 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식들에게는 공평하게 해야지. 네 오빠한테 40평형대 집을 해줬으니까 너희도 비슷하게 집을 해주마. 사주진 못하고 전세로 얻어주는 거야.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앞으로 서울에 오면 자주자주 찾아뵙고 장모님 장인어른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아유, 됐네. 자꾸 늙은이들이 참견하는 게 더 안 좋은 거야. 그냥 우리 딸이나 잘 챙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해. 엄마가 저한테 집을 알아보라고 하시길래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집을 찾으러 다녔어요. 저희 부부 아직 아이도 없고 하니까 30평형대 아파트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래도 부모님께서도 집을 덥석 해주실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서 찾으러 다녔는데 남편에게 후보군을 보여주니까 갸우뚱하더라고요. 아, 왜 집이 30평형대야? 아니, 형님네는 40평형대를 해주셨다고 했잖아. 공평하게 해주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40평형대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돈이 어딨어? 아, 이것도 큰맘 먹고 해주시는 건데 그냥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구조 집 알아본 거야. 우리가 지금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전세집이라서 앞으로 점점 돈 모아서 살림 늘려가야 하는데 시작하는 이 정도면 적당한 거지. 그래도 처음에 당연히 큰 집으로 받으면 좋은 거지. 그 정도는 생각하고 집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을까? 왜 욕심을 내고 그래? 30평형대 아파트 전세가 얼만 줄 알아? 당신은 돈 한 푼을 안 보태면서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나 당장 아이를 둘 이상 낳을 생각도 없고 이 정도면 우리 부부 살기에 딱 적당하고 좋아. 관리비 같은 것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큰 부담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어. 아니, 애 둘을 낳을 거면 각자 방을 하나씩 줘야 하잖아.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자고 이미 협의까지 다 된 상태인데 방 3개면 부족하잖아. 무슨 소리야? 당신 나랑 각방 쓸 거야? 그것도 아닌데 왜 방 3개가 부족해? 당신이나 나나 월남에서 살았으니까 짐도 많은 것도 아닌데. 당연히 부족하지. 우리 엄마는 그럼 어디서 지내?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우리 엄마는 어디서 지내냐니? 지금 어머님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맞는데? 우리 엄마가 그럼 우리 엄마지 누구야? 그건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인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신혼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시어머니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당연히 나와야지. 우리 엄마 혼자 살고 있잖아. 그럼 우리 엄마는 뭐 평생 혼자 살아? 외롭게? 우리 엄마 안 그래도 외로움 엄청나게 많이 타는데 내가 서울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무자르듯이 자르면 안 되지 않겠어?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면 어차피 애를 봐줄 사람도 필요하잖아. 당신이 일을 그만둘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같이 살면서 애를 봐주면 딱 좋지 않겠어? 내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40평형대로 들어가서 방 4개가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왜 그걸 당신 혼자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래? 나랑 협의가 된 이야기도 아니고 어머님이랑 지금 둘이서 정해놓고 나한테 통보를 하는 거야? 협의까지 해야 돼?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아? 우리 엄마 외로워해. 늙어서 외로우면 병나는 거 몰라서 그래. 사람이 사정이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냐면서 말을 하는데 도무지 그 사정이라는 게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은 무슨 사정이냐고 소리를 꽥 질렀죠.
그러니까 남편이 또 깨갱하면서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외로워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놈의 외로움이 뭐라고 답답했어요. 그럼 지가 자주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하고 하면 될 것이지 꼭 같이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맨날 전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말을 하더만 시어머니가 외로울 시간이 얼마나 있겠냐 싶기도 했어요. 외로우면 병이 난다고? 그걸 지금 핑계라고 떠들고 있어? 나랑 애초에 상의가 된 내용도 아니었고 합가? 난 죽어도 못해. 여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가 아프면 당신만 손해 아니야? 어머님이 아프면 왜 내가 손해인데? 당신이 며느리니까 우리 엄마 병간호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가뜩이나 애까지 있으면 일하랴, 애 보랴 바쁠 텐데 병간호까지 어떻게 하게? 정말 소름이 돋았던 건요.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이 정말 순수했다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미루려고 미루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픈데 왜 며느리가 병간호를 합니까? 당연히 효도는 셀프, 자식이 해야 하는 거죠. 자기는 손 딱 놓고 그건 여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미친 사상 아니겠습니까? 와, 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니네 엄마가 아픈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떠넘기려고 그래? 뭐? 당신 지금 나한테 미쳤다고 욕했어? 그리고 뭐? 너네 엄마? 우리 엄마한테 지금 너네 엄마라고 한 거야? 당신이 나한테 욕하고 우리 엄마한테 너네 엄마라고 한 거 내가 그냥 쌤쌤으로 쳐줄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거에 합의하는 거다. 제가 진짜 너무 열이 받아서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무슨 대꾸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답이 정해진 인간이랑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더 말을 해봐야 말리기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정말 같이 합가를 할 생각이었던 건지 제가 우리 엄마랑 같이 집을 보러 가는 날 시어머니가 떡하니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말을 해줬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집을 보러 가는데 당연히 내가 따라가야 하지 않겠니? 아니, 사돈이 왜 애들 사는 집 보러 가는데 따라가세요. 나중에 다 보게 될 건데 직구하러 다니는 걸 따라가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같이 살게 될 집일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제 마음에도 쏙 들어오는 집이면 좋지 않겠어요? 같이 살게 될 집이라고요? 아유, 그렇군요. 예, 30평형대 말고 아예 60평형대 집으로다가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구나. 갑자기 엄마가 60평형대 큰 집으로 알아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갸우뚱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지금 허락한다는 이야기인 건지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서 식은땀이 주룩 흐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싱긋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돈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살겠다 하시면 저희도 같이 살아야지요. 어디 사돈만 아들 장가 보냈습니까? 저도 딸 시집 보내서 마음이 헛헛했는데 아예 잘 됐네요. 손주도 공평하게 보고 같이 살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좋겠지요. 대신 방 5개 정도 있는 큰 평수집으로 얻어서 우리 부부, 사돈, 애들 부부의 손주들 방까지 딱 하나씩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말을 하니 시어머니께서 무척이나 당황하신 것 같은 얼굴을 하셨지만 또 괜히 기싸움에서 밀리거나 지고 싶지는 않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또 한 번 말싸움 시작하면 절대로 지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다 같이 부동산에 가게 되었고 60평형대에 방 5개 있는 집을 알아보니 딱 하나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보고 왔는데 크긴 크더라고요. 엄마랑 시어머니랑 둘이 서로 이 방은 누가 쓰면 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표정은 두 분 다 살벌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에 돌아와서 전세 가격을 듣는데 서울 한복판에 있어서 그런 건지 20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20억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딴청을 부리시는데 우리 엄마가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사돈, 그러면 잔금은 언제쯤까지 마련을 하실 수 있나요? 아이, 잔금이라니요? 저한테 무슨 잔금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다 같이 들어가서 살기로 했으면 당연히 반반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딸에게 사위랑 살 신혼집을 해준다고 했지. 저희와 사돈까지 들어가서 살 집을 해준다고는 안 했잖아요. 평수도 훨씬 커지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돈도 반절은 내셔야지요. 딱 10억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저 복비는 저희가 낼게요. 아니, 저에게 10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는 빌라도 2억 4천짜리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면 같이 못 살겠네요. 그렇게 말을 하니 시모도 차마 반박은 못하겠는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엄마에게 엄지손가락을 척 올려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같이 살자는 말을 더 이상 꺼내지 않으셨고 저는 엄마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30평형대 아파트 방 3개가 달린 집으로다가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좋고 역이랑도 가깝고 아주 신혼집으로는 제격인 곳이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은 건지 집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사 준비를 시작하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게 되었고 남편이 서울에 발령을 받고 이사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둘 다 원룸 생활을 했기에 짐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짐을 정리하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남편이 슬쩍 말을 던지더라고요. 주말에 시어머니께서 집들이를 하자고 했다고 집에 오시겠다고 했다고요. 갑자기 저한테 날짜 상의도 없이 통보를 하는 게 살짝 열이 받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해야 했을 집들이였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어요. 주말이 되고 시어머니께서 오실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 왔더니 이미 시어머니께서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약속을 했던 시간보다 훨씬 이르게 도착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빨리 와서 집 구경을 하고 싶으셨다고 편하게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저는 주방에 틀어박혀 집들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건 아니었지만 제 실력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들이 음식을 차렸고 그렇게 한바탕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뒤 피곤해서 슬슬 눈치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술을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피곤해서 술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친정 부모님이랑 일정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 하고요. 그렇게 말을 했으면 알겠다고 말을 하고 슬슬 집에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아차 하시더니만 본인이 즐겨보는 드라마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다면서 드라마를 좀 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9시였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시면 집에 가시겠거니 했는데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는 안마의자를 한번 해봐도 되겠냐, 이건 또 뭐냐 하면서 민기적 거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하게 대답을 했었는데 점점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늘러붙으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밤 12시가 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왜 집에 안 가셔요? 내일 저 친정 부모님이랑 일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이도 같이 가야 하는 자리예요. 택시 잡아드릴 테니까 이제 가세요. 제가 대놓고 가라고 하니까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둘 다 서로 눈치를 보더니만 시어머니가 큼큼 목을 가다듬고는 폭탄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이 집이 앞으로 내가 살 집인데 이 집에서 나가면 나 집 없어. 어딜 가라는 거야? 여기가 내 집인데.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마치 준비라도 했다는 듯이 숨겨둔 시어머니의 진보다리를 들고 나와서 술술 풀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 왜 제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집에 오셨는지를 알게 됐죠. 진보다리를 들고 들어오면 제가 뻔히 뭐냐고 물어볼 테니까 일부러 제가 없는 시간에 남편과 짝짝꿍을 맞춰서 들어온 것이었던 거죠.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 인간들에게 결국엔 터질 게 터져버렸고 저 또한 이를 갈고 있었던 폭탄을 터트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허리에 묶여있던 허리띠를 확 풀어서 남편에게 던져버렸죠. 뭐 하는 거야? 갑자기 허리띠는 왜 풀어? 넌 눈깔이 없냐? 내가 아까부터 이걸 찾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더라? 그 허리띠를 보고도 생각이 나는 게 없어? 어디서 많이 본 허리띠 같지 않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허리띠를 확인하더라고요. 한참 보더니만 점점 얼굴이 퍼렇게 질리는데 그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그게 뭔데? 표정이 이렇게 심각해지냐고 손은 왜 덜덜 떨고 있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콧방귀를 뀌고 팔짱을 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 허리띠로 남편의 등짝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적만 흐르자 무슨 일이냐면서 계속 소리를 치셨죠. 결국에는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도대체 저 허리띠가 뭔데? 뭔데 이렇게 우리 아들이 사색이 돼서 덜덜 떠냐고. 네가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라. 저게 뭐냐니까. 저거요? 왜 너는 차마 말을 못하겠어? 하긴 네가 양심이 있으면 입도 뻥끗 못하겠지. 저 허리띠요? 이 인간이 글쎄 바람이 난 여자한테 선물로 준 허리띠예요. 지방에도 여자를 하나 두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누가 알고 있었겠어요? 제 앞에서는 덜 떨어진 척 하더니 그게 전부 의심을 사지 못하게 하려고 한 짓이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지금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뭔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 여자가 직접 저를 찾아와서 저 인간이 준 선물이라고 저 허리띠를 주고 가던데요. 아마 전해주면 표정 싹 굳을 거라고 하더니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이 인간이 서울 발령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하기 하루 전 일이었다 이거죠. 어떤 여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기니 할 말이 있으니까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무시했죠. 요즘같이 흉흉한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아무나 막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남편과 관련이 된 일이라고 하면서 지금 알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 거라고 자기가 우리 남편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뭔 일인가 싶어서 속는 셈 치고 자리에 나갔는데 저 허리띠부터 내밀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선물을 해준 허리띠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짜고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었죠. 허리띠에는 명품 로고가 떡하니 붙어 있었어요. 솔직히 아무나한테 명품 허리띠를 선물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 앞에 앉은 여자의 표정을 보니 너무나도 비장했습니다. 나이대도 저랑 비슷해 보였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지방 물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도 있는 유부녀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지방 물류센터로 발령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상하게 자꾸 시선이 마주치더래요. 그 여자는 남편이랑 그렇게 살가운 사이도 아니었고 자꾸 본인을 쳐다보는 제 남편에게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도 몰랐고 저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 더더욱 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먼저 대시를 하자 홀라당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지루한 일상에 제 남편은 아주 커다란 존재였대요.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재미있어지고 남편과 몰래 만나서 하는 데이트는 스릴이 있었대요. 하지만 금방 저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헤어지려고 했답니다. 근데 제 남편이 잡았대요. 저는 그저 오래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연을 끊지 못하고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여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믿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저랑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쪽팔려 죽을 뻔했대요. 정신을 차리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 남편이 하는 말이 너도 결혼한 유부녀니까 이제서야 쌤쌤이다. 우리는 이제 동일선상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더래요. 그 여자에게 남편은 일상의 쉼터 같은 존재였고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들키게 되었고 이혼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위자료도 물어주고 양육권까지 다 내던지고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이혼을 했대요. 처음 바람을 들켰을 땐 남편이 그랬다네요. 이렇게 된 거 자기도 이혼을 할 테니까 같이 살자고요. 그 말을 믿고 여자는 이혼을 한 거죠. 심지어 이 과정에서 남편도 상대측 남자에게 위자료를 줬답니다. 위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상간남 소송을 걸어서 된통 쪽팔리게 만들어주겠다고 해서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진짜라고요? 아니, 이 허리띠 하나 들고 와서 믿으라고요? 아니요. 당신 남편이랑 나눈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당신 남편이 이혼한 제 남편에게 각서 쓰고 위자료 보낸 것까지 여기 다 있어요. 그 여자가 내민 종이들을 보는데 정말 큰 충격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밖에 없는 사람처럼 매번 그렇게 외롭다고 하루라도 빨리 저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을 했던 그 인간이 바람을 피웠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분노에 얼굴이 일그러지자 그 여자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제가 정말 나쁜 년인 거 알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갑자기 고백을 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인간 이혼하고 오겠다고 저에게 결혼하자고 해놓고서는 저 몰래 서울로 발령 신청을 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령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에게는 끝까지 아니라고 모른 척을 하더니 그 인간 튀었더라고요. 한마디로 본인을 버리고 서울로 튀었다고 분해서 저를 찾아와서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자의 행동도 어이가 없었죠. 불륜녀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뻔뻔하게 제 앞에 나타나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을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희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만 당할 수 없다고 이혼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제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고작 불륜녀 주제에 당하긴 뭘 당해요. 불륜의 끝이 그럼 아름다울 줄 알았어요? 당신도 그냥 똑같은 가해자야. 그러니까 당신 인생 당신이 알아서 해. 나 찾아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못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사 준비를 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역겹더라고요. 이 사실을 친정부모님께 먼저 이야기를 하고 완벽하게 이혼 준비를 하고 터트리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폭발하듯 와르르 쏟아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와서 증거까지 아주 친절하게 전달해주고 갔어요. 내용을 보니까 아주 가관이던데. 평일에는 그 여자랑 만나고 주말에는 나 만나고 아주 바빴겠어. 그 여자한테는 주말에 홀어머니 만나러 가야 한다고 했다며. 정작 홀어머니는 버려두고 말이야. 그게 그 여자가 하도 나한테 들러붙어서 나도 외로워서 그랬어. 자기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서 내가 잠시 눈깔이 돌았어. 미쳤었나 봐. 내가 자기만 바라봤어야 했는데 한눈에 팔았어.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뿐이야. 자기 없이는 나 절대 못 살아. 자기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네 가족은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거니? 외로워서 아주 3번만 더 외로웠다가는 무슨 일을 할지 가늠이 안 되네. 다양한 핑계라도 만들어보지 그랬어? 이제는 그것도 너무 식상한 얘기 아니니? 그러자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비는 겁니다. 정말 미쳤었던 것 같다고 자기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겪은 꼬라지가 있는데 이런 인간과 계속 붙어먹고 산다면 그거야말로 제 지능을 인증하는 꼴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혼이라니. 남자가 말이다. 한 번쯤은 다 그러는 거야.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고. 남자란 동물이 그렇게 약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면 되는 거니까 딱 한 번만 실수라고 생각하고 덮어주면 된다. 저는 못 덮겠는데요. 이혼해야겠거든요. 어머님,
어머님도 불륜녀라서 아드님한테 공감이 많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피해자라서 전혀 공감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 집안은 무슨 불륜이 집안 내력입니까? 불륜을 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병이라도 있었던 건가? 콕 집어서 그렇게 말을 하자 시어머니도 남편도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까지 들먹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기에 물을 생각이 없었고 풀었던 시어머니의 짐을 그대로 싸서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에게도 말했죠. 이혼 소장은 곧 도착할 거야. 내일 우리 부모님이랑 일정이 있었던 게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거였거든. 짐은 내가 특별히 용달차 불러서 옮겨주라 할게. 그럼 이만 제 집에서 나가주시겠어요? 아니, 꺼져주시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한 발 물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는지 둘 다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 비밀번호부터 바꾸었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그 불륜녀에게 받은 메시지 내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거들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증거가 완벽하니 이혼 소송에서 질 이유가 없었죠. 집은 제 이름으로 얻은 전세였으니 나눌 것도 없었고요. 혼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더라고요. 다행이었죠. 제가 더 돈을 잘 벌었으니까 자칫하면 손해가 날 뻔했을지도 모를 일이었거든요. 남편에게 위자료도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편의 불륜녀에게도 소송을 걸었고 그 여자 또한 저에게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지방물류센터에도 불륜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고 당연히 서울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불륜녀는 풍기문란으로 감봉에 좌천까지 당하게 되었다네요. 시어머니께서는 2억 4천이라 했던 그 빌라를 처분하고 남편이 좌천당한 또 다른 지방 물류센터 근처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저도 회사 거래처 직원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라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은 저에게 욕봤다고 고생했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일부는 사정을 궁금해하는 것 같았지만 눈치 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짤막하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댁이라고 해야 할지 돌싱이라고 해야 할지 어떤 게 더 어울릴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도 속은 시원하네요. 갚을 만큼은 다 갚아주고 끝이 난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재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곤 하는데 이런 꼴을 다 보고 어떻게 또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 인생에 결혼이 2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평생 혼자 여유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그게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이 모든 일을 겪어내느라 감당하느라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적어주시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씩씩하게 제 할 일 잘 찾아서 살아볼게요. 우리 부모님 걱정시키지 않고요. 그럼 저는 출근을 위해 이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